내 남편의 외도 상대와 한 집에서 살게 된 여자. 증오 대신 연대를 택해 새로운 가족을 일군 여성들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행복상회의 마당은 언제나처럼 정겨운 활기로 가득했다. 시골 마을의 심장이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곳은 온갖 잡화와 먹거리들이 빼곡하게 진열된 작은 가게였다.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최지영은 연신 밀려드는 손님들의 질문에 웃음으로 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시어머니 박선희 여사님은 가게 앞 평상에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정담을 나누며 막걸리를 곁들인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선희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늘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그녀의 삶은 이 가게와 아들, 그리고 이토록 살뜰한 며느리 지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영에게 선희 여사는 시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지영의 친정엄마처럼 따뜻했고 때로는 가장 속 깊은 친구처럼 지영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와 가업을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선희 여사의 전폭적인 믿음과 사랑 덕분에 지영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편 이진우가 부산에서 큰 사업을 일구겠다며 집을 떠난 지 꽤 되었지만 늘 안부를 전해오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는 그의 존재는 가족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평화로운 마당에 섞여들었다. 평소처럼 흘려들을 법한 방송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후 한때 정오의 희망곡 사연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코너에서 흘러나온 한 편의 사연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라디오 DJ의 부드럽지만 조금은 슬픈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약속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신 남편분께 보내는 편지인데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보려 합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은 일제히 귀를 쫑긋 세웠다. 선희 여사도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편지 사연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젊은 시절의 추억, 소소한 행복, 그리고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후반부에 이르러 DJ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이 부산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을 만났어요. 당신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죠. 뱃속에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했지만 당신을 닮은 이 아이의 눈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돌아와 함께하자고 했던 약속,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족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정이 넘치던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순간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놓칠 뻔했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다. 지영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가족사와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돌아가신 아버님 이병철 씨도 몇 년간 부산에서 사업을 하셨었고 그곳에서 객사하셨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아버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 지영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병철이라는 이름 석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자신의 시아버지 이름이었다. 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본 선희 여사가 물었다. 지영아, 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 라디오 사연 우리 병철 씨 이야기랑 비슷해서 놀랐니? 선희 여사는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지만 지영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라디오를 쳐다보았다. 방송은 이미 다른 코너로 넘어갔지만 방금 전 DJ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지영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심상치 않은 공기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동정심과 궁금증,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이상한 시선이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미소뿐이었다. 심지어 마을 회관 앞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주머니들까지도 지영을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지영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저 밤새 꾸었던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라디오 사연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돌아가신 이병철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영의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부산에서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순하고 착해 보이던 지영이 사실은 그 비밀을 알고도 숨겼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동이 트기 무섭게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러 왔을 동네 아주머니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지영은 계산대 앞에 멍하니 앉아 텅 빈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선희 여사도 아무 말 없이 지영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선희 여사는 사랑했던 남편의 이름이 온갖 추문에 휩싸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없이 자상하고 올곧은 사람이었고 단 한순간도 남을 속이거나 비열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선희 여사는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우리 병철 씨는 그럴 리가 없어. 누가 감히 우리 병철 씨를 2번 죽이려고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꾸미는 거야.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었고 결국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 역시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따랐기에 이런 끔찍한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라디오 사연 속의 섬뜩한 디테일, 그리고 이병철이라는 이름 석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굳은 얼굴로 행복상회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장은 선희 여사에게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희 아주머니,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때문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연을 보낸 사람의 주소가 우리 마을로 되어 있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 사연이 그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증거였다. 선희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이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방송국 측에서도 사연을 보낸 사람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연 내용도 방송의 흥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이장과 절망에 빠진 선희 여사를 보며 지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비극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마을은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갔다. 가게 문을 닫은 지는 벌써 며칠째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더니 며느리는 알았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지. 지영은 시장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선희 여사의 절망이었다. 남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신음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지점, 바로 그 라디오 사연의 발신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을 그에게 알렸다. 진우는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지영의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급하게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초조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영은 그에게 달려가 무슨 일인지 다그쳤다. 여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고. 진우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방에서 나온 선희 여사가 굳은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내가 부산에 있는 동안 연락이 잘 안 돼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다. 이 끔찍한 일은 어떻게 된 건지. 진우는 두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에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지영과 선희 여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엄마, 지영아. 그 편지 내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지영은 머리가 멍해졌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선희 여사도 넋이 나간 채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떠났던 그는 사실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있었다. 빚에 쫓겨 도망치듯 지내던 그는 우연히 만난 한 여인, 장미경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결국 그녀와의 사이에서 딸 수민을 낳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어떻게든 재기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빌렸어요. 아버지가 외도한 것처럼 꾸미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우의 말은 비수처럼 박선희와 최지영의 심장을 찔렀다. 사랑했던 남편의 명예를 더럽히고 며느리의 순정까지 짓밟은 사람이 다름 아닌 그녀들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선희 여사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지영의 눈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지옥 같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가족을 지켜야 할 존재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혹했다. 선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데려와. 내가 저지른 짓은 내가 수습해야 해. 당장 데려오라고. 그녀의 절규는 무너진 행복상회 위로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토록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의 비열한 고백이 집안을 휩쓴 후 행복상회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변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박선의 여사는 진우에게 쏟아내던 절규가 잦아들자 텅 빈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랜 세월과 진우를 향한 믿음, 남편 이병철을 향한 굳건한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뒤의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아들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며느리의 남편으로 인식하는데 혼란을 겪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의 파편들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 최지영의 감정은 선희 여사와는 조금 달랐다. 처음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차가운 분노와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고 슬픈 피해자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남편의 거짓말을 수습하고 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무너진 가게와 가족의 삶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혼돈을 정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다. 지영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진우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영은 그에게서 더 이상의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진우 씨, 당신이 이 한심한 거짓말을 꾸며서 얻으려고 했던 게 겨우 돈이었나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아버님은 하늘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고 어머니는 당신을 낳은 것을 후회하고 계세요. 나는 당신을 믿었던 내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져요. 지영은 더 이상 여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그 단어에 담긴 따뜻한 애정은 이미 진우의 거짓말에 의해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진우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진정으로 깨닫는 듯 했다. 지영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새벽녘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선희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부산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선희 여사는 지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지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약한 희망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진우의 거짓말에 휘둘리기만 하는 대신 직접 진실의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라디오 사연이 조작된 것임을 주장했다. 방송국 관계자는 당황했지만 지영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에 인해 상황을 이해했다. 저희도 사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야 정정 방송이 가능합니다. 진우는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 지영은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안에 직접 방송국을 찾아가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라디오 편지 속의 또 다른 주인공, 장미경과 그들의 딸 수민을 만나는 일이었다. 진우가 알려준 주소는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다. 지영은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속은 분노와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가족을 재건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일찍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선희 여사는 지영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는 듯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녀와라, 지영아.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그 말은 지영에게 세상 그 어떤 응원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마을을 벗어나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지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을 느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풍경과 이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지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푸른 논밭과 야트막한 산들이 점차 높은 건물과 복잡한 도로로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삶의 궤적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진우와 결혼했던 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성실함에 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남자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우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영이 도착한 부산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였다. 지도는 무용지물이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빨랐다. 진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헤매던 끝에 그녀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문이 보였다. 지영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놀란 눈으로 지영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지영이 상상했던 화려하고 유혹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피곤해 지쳐 보이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장미경은 진우의 아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지영의 말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단호함에 그녀는 결국 지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곳에서 지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장미경 역시 진우에게 속아왔던 것이다. 진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성공을 꿈꾸는 사업가이며 결혼은 했지만 이미 아내와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했다. 장미경은 자신이 그저 외롭고 쓸쓸한 진우에게 잠시 위안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사람 제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두 여성은 서로를 향한 적개심 대신 같은 상처를 입은 동지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방에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커다란 눈망울에 통통한 볼을 가진 7살짜리 여자아이 수민이었다. 수민은 낯선 지영을 보며 장미경의 뒤에 숨었다. 지영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 아이의 눈은 진우를 그리고 진우의 아버지인 이병철 씨를 빼닮아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민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남편의 거짓말이 낳은 하지만 너무나도 순수한 생명체였다. 지영은 더 이상 이 아이를 남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 비극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이 부산에서 돌아온 날 그녀의 뒤에는 장미경과 수민이 서 있었다. 선희 여사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지영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영과 함께 온 낯선 모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선희 여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산에서 장미경을 만난 일, 그리고 진우가 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장미경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지영은 그녀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선희 여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어머님, 제가 내일 마을 부녀회 모임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해요. 선희 여사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영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더 심해질 텐데.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다. 마을의 모든 아주머니들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동정심 그리고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선희 여사는 지영의 옆에 앉아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지영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그리고 마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편지는 제 시아버지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남편인 이진우 씨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마을 회관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분노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영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진우가 저지른 비겁한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저 진실만을 전달하려는 듯 담담했다. 이어서 그녀는 장미경과 그녀의 딸 수민을 소개했다. 장미경 씨와 수민이는 저희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저희 가족과 똑같이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거짓말과 결별하고
진실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우 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마을 회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영은 그녀의 마지막 말에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는 이 비극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 수민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미경 씨와 함께 수민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혈연의 끝만이 아닌 진실과 용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지영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마을 회관은 완전히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한편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낳은 결과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진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진우는 말없이 마을을 떠났다. 뒤로는 박선희, 최지영, 장미경,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수민이 있었다. 그 4명의 여성들은 이제 혈연과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용기와 진실만으로 굳건히 뭉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다. 이 세상 가장 낯설지만 가장 진실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진우가 떠난 후 행복상회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한 지붕 아래 모인 4명의 여성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박선의 여사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과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손녀를 얻었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최지영은 이제 진우의 부인이 아닌 최지영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무너진 가게를 다시 일으키고 어색한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장미경은 지영과 선희 여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딸 수미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용히 엄마의 뒤를 따랐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소한 충돌들로 점철되었다. 도시에서 자란 장미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익숙지 않았고 시골 생활에 서툴렀다. 선희 여사는 그런 미경에게 아침잠이 그렇게 많아서야 어찌 살림을 꾸리겠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미경은 죄송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선희 여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선희 여사는 지영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아들을 속이고 가정을 흔든 미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영은 그들의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느라 애썼다. 그녀는 미경에게 시골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었고 선희 여사에게는 미경의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내부에서만 터져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특히 이웃 가게를 운영하는 박씨 아줌마는 이들의 불행을 기회 삼아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어휴, 첩을 들여서 같이 사는 꼴을 봤나. 저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그녀는 행복상회에 오던 손님들을 붙잡고 혀를 차며 온갖 험담을 쏟아냈다.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고 이대로라면 가게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아줌마가 행복상회 앞에서 시시덕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본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박씨 아줌마에게 다가갔다. 박씨 아줌마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움찔했다.
아주머니, 저희 집안일이 그렇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 험담을 하고 다니시는 동안 저희는 아주머니 가게로 향하던 손님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아주머니 가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문을 좀 내볼까요? 지영의 날카로운 말에 박씨 아줌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보던 선희 여사와 미경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날 밤 세 여성은 마당에 앉아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머님과 지영 씨께 죄송해요. 저는 이 가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영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경 씨, 이 가게는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서투른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니까요. 선희 여사는 묵묵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지영이와 너희를 지켜야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그날 밤 미경은 선희 여사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발을 씻겨주었다.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한 두 여성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랜 갈등의 씨앗이 마침내 진실의 빛을 만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8장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세 여자의 굳건한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행복상회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새싹 가게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고통 속에서 돋아난 희망의 새싹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지영은 직접 붓글씨로 간판을 쓰고 선희 여사와 미경은 낡은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건들을 재배치했다. 미경은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부산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취미로 직접 천연 비누와 아로마 향초를 만드는 일을 했었다. 그녀의 손으로 빚어진 비누는 촌스러운 포장 대신 예쁜 리본으로 묶였고 향긋한 냄새는 가게 전체를 감돌았다. 지영은 미경의 아이디어를 보고 무릎을 쳤다. 미경 씨, 이걸 팔아봐요. 이런 건 우리 마을에 없잖아요. 미경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영과 선희 여사의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자신의 작품들을 가게에 진열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새싹 가게의 새로운 간판과 함께 천연 비누와 향초가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 아주머니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 도시의 관광객들까지 가게로 몰려들었다. 특히 수민의 맑은 눈을 가진 미경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겪은 사연을 알면서도 그녀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지영에게 말했다. 지영아, 너희 가족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인근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 너희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한 가족은 처음 본다더구나. 지영은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희망적인 서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여성은 가게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막걸리를 마셨다. 이게 다 우리 지영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선희 여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미경 씨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지영의 말에 미경은 수민을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새싹 가게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성공의 달콤함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평화로운 행복 상회에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초췌한 모습의 진우가 낡은 트럭을 타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가게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선희 여사와 지영,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았다. 엄마, 지영아, 미경아, 나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뻔뻔함도 엿보였다. 선희 여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진우를 외면하려 했지만 모정은 쉽게 끊어낼 수 없었다. 아들은 여위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들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반면 지영은 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진우를 몰아세웠다. 미경은 수민을 품에 안고 진우의 존재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진우가 다시 자신과 딸을 흔들고 이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다. 진우는 그들의 싸늘한 반응에 더욱 초라해졌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어. 엄마, 지영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바로잡을게.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의 눈빛에서 후회보다는 재기를 위한 계산을 읽었다. 그는 그들이 일궈낸 성공을 보고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진우는 선희 여사에게 매달렸다. 엄마, 저 가게 보세요. 저게 다 제 사업 아이템이었잖아요. 제가 함께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라도. 진우는 자신이 돌아오면 사업이 더욱 번창할 것이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선희 여사는 아들의 말에 일말의 흔들림을 느꼈다.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가업을 잇는다면 이게 원래 내가 원했던 그림 아닌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지영은 선희 여사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 가게는 어머님과 미경 씨, 그리고 제가 이룬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라고는 거짓말로 이 모든 것을 부순 것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우리가 힘들게 일군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마을 회관에 찾아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리고는 지영을 헐뜯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저는 다시 가족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지영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진우도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용서해 주는 게 어떠냐. 진우의 교묘한 행동에 지영과 미경은 다시금 고립되는 듯 했다. 이들의 굳건한 믿음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들이 굳건하게 쌓아올린 새로운 가족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진우의 등장은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던 마을에 다시금 혼란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영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미경 역시 진우가 수민의 존재를 이용해 자신들의 삶에 끼어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선희 여사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들을 향한 미련이 자신과 두 여성을 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해체가 다시금 눈앞에 다가온 밤 세 여성은 마당에 모여 앉았다.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일궈낸 것을 탐내고 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선희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지영과 미경의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수민의 할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다음 날 세 여성은 변호사를 찾아가 진우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진우는 이들의 단호한 행동에 당황하며 그들을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금 쓸쓸히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돌아올 곳이 없었다. 진우가 떠난 후 세 여성은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었다. 새싹 가게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영은 사업을 확장하며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했다. 미경은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가게를 더욱 아름답게 꾸몄고 수미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수미는 이제 지영과 미경을 모두 엄마라고 부르며 선희 여사는 할머니라는 호칭 대신 할머니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은 혈연을 초월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겨울 한방눈이 내리는 날, 네 여성은 따뜻한 가게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얗게 눈이 쌓인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한때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진실과 용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끝났다. 한 남자의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이 네 여성의 강인함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